네, 이번 6월 모의고사 세계지리 총평과 주요 문항 분석을 하게 된 김용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즉 25년 6월 4일 날 시행된 세계지리 시험 총평과 주요 문항을 좀 해볼 거고요. 전체 총평을 한 뒤에 오답률 5개, 1등부터 5위까지 5개의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 총평은 난이도는 사실 보통 수준의 모의고사였습니다. 한국제도 마찬가지지만 난이도가 되게 보통 수준이었고 왜 그러면 정답률이 좀 낮았냐. 6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세계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학습이 잘 안 돼 있을 뿐더러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지리는 그 과목의 특성상 세계의 그 수능 특강이나 이런 교과에 있는 기본 개념들을 학습한 이후에 국가별로 지역지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사실 그 학습은 6월 모의고사 시기에는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틀렸고 거기서 1등 컷이 좀 낮게 형성됐다. 즉 6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이니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자연지리에서 좀 당원통합 문제, 그러니까 하와이 문제가 있죠. 지형과 기후를 같이 낸 문제. 되게 문제가 괜찮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은 좋은 평가를 남기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특히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학습해야 될 개념을 좀 골라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계지리의 그 세계 지역지리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와 최대 도시, 그리고 국경과 연안국,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처럼 수도와 최대 도시가 모두 같은, 서울로 같은 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수도와 최대 도시가 다른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죠. 뉴욕과 워싱턴 DC. 또 이번에 시험 나오는 거죠. 이스탄불,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앙카라. 나이지리아도 있죠. 시험 나왔죠. 라고스와 아부자. 이런 그 케이스가 좀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학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경, 맞닿는 국경, 그리고 연안국이라는 개념이 이번에 나왔어요. 에티오피아를 연안국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냥 지도를 충분히 보는 연습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경도와 회기선, 우리 위도경도를 좀 아는 그런 감각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회기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회기선. 근데 물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 23.5도 정도에 있는 게 회기선이고 그 회기선의 개념을 사실 알고 그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는 채에서 푸는 건 좀 다르니까 이걸 한 번 더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2위 전교,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작년 수능 대비로 수능 직전에 전주쯤에 모의고사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도 선생님은 2위 전교를 아시아 지역의 2위 전교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아시아 전교의 2위 전교를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거 나올 거라고. 근데 이번에 나왔고 그 말은 뭐냐면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정답률도 되게 낮은 문제가 아시아 2위 전교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학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괜찮은 친구들은 그 방식 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블록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오늘 풀지 않을 겁니다. 경제블록 문제는 오늘 풀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오답률 5개, 상위 5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냥 선지가 쉬웠어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선지가 너무 많아요. 스위스는 2020년에 AES 탈퇴했다. EU에서 탈퇴했다. 이건 사실 너무 쉬운 거고 또 달러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게 메리코스루인가?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C와 D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특히 D, 리을. C와 D가 아니라 D가 리을. 리을이 좀 어려운데 이런 수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수능 특강 이런 걸 보면은 그 경제블록의 GDP를 물어보기도 해요. 국가의 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블록 문제는 정답률 63%도 이것도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그냥 선지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오답률 탑5에는 들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 니은 선지만 조금 어려운 걸 바꿔버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블록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답률 높은 문항 보면요. 이게 메가스터디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표본이 많고 좀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위는 12번. 서울과의 기후값 차이. 근데 이 문제는 재밌는 거 뭐냐면
2028 예시문항이에요. 올해 나온 예시문항 말고 작년에 발표된 예시문항이 서울과 싱가포르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그 기후를 뺐어요. 메시나라고 하죠, 메시나. 메시나와 싱가포르를 서울과의 차이 값을 낸 그 기후를 그 차이를 낸 그래프를 만들어서 문제를 냈는데 그걸 변형한 거야. 즉 예시문항도 이제 뭐다? 기출문제화 되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아 이의전교가 매우 효과가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더닐 2위에 랭크됐고요. 이건 심지어 오더닐 64%. 그리고 3위는 아프리카 지역지리. 아프리카도 이제 지역지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잘 학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18번 도시인구 증가율. 이거는 선생님 사실 왜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증가율이라는 걸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또는 그 개념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해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역구분과 이스탄불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아까 말한 그 수도와 최대 도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먼저 5번 먼저 볼게요. 5번. 이 순서는 여기 이 오더닐 순서가 아니라 이 번호 순으로 빠른 번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5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탄불 문제죠. 자, 권역 문제, 권역 문제고 여기에 이제 공간 정보가 나오고요. 이스탄불 있고 아야소피아라는 이 건축물이 있네요. 1번. 기억의 문화 요소에는 민족과 언어가 있다. 권역의 문화 요소에는 민족과 언어가 있다. 맞나요? 맞죠. 민족으로도 권역을 구분할 수 있고요. 언어로도 권역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잠깐 애매할 수 있으면 그냥 아래 선지를 읽으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더 확실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니은은 지리정보 중에 속성 정보다. 속성 정보는 이런 이경도는 아니죠. 이경도는 공간 정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디귿은 튀르키의 수도다. 이스탄불 튀르키의 수도. 이게 가장 많은 오답을 기록했어요. 이게 정답인데 32%. 매력적인 오답이죠. 튀르키의 이스탄불은 최대 도시예요. 수도는 어딜까? 앙카라예요, 앙카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또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는 라고스인데요. 수도는 아부자예요. 또 캐나다. 아이고. 최대 도시는 수도는 오타와인데 밴쿠버와 몬트리올이 더 큰 도시죠. 또 시드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마찬가지죠. 큰 두 도시, 멜버른과 시드니가 있고 그 두 도시의 알력 싸움 때문에 캔버라라는 수도가 새로 생긴 거야. 또 브라질. 이 도시는 상파울루, 이 도시는 리우데자네이루고요. 수도는 새로 내륙에 지은 브라질리아예요. 이렇게 최대 도시와 수도가 다른 국가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학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튀르키예도 이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탄불은 수도가 아니라 뭐다? 최대 도시다. 다음 4번 디귿은 서울보다 본토 자우선과의 차단거리가 멀다. 우리 이제 위경도에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지울게요. 세계 지도가 있고요. 여기가 영도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야? 런던 있죠, 런던. 영국 있고 이쯤에 튀르키예가 있으니까 서울은 이쯤 있겠죠. 그럼 본토 자우선과의 직선거리는 튀르키예가 이스탄불이 당연히 짧고 서울이 기네. 그러니까 최단거리는 서울보다 짧죠. 사실 이건 좀 쉬운 선지였습니다. 얼마 안 틀렸네요. 그래서 자, 다음 리을에서는 이슬람교와 불교의 경관이 나타난다. 리을에서는 아야소피아는 이슬람교와 불교가 아니라 유럽과 건조 문화권이 섞인 거니까 불교가 아니라 크리스토교죠. 크리스토교. 그래서 답은 1번. 선생님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최대도시랑 수도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도시랑 수도를 구분할 줄 아는가를 물어봤고 그것을 잘 정리해 둬서 헷갈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사회 시간이면 이제 풀 컨디션으로 사회를 보는 연습하면 안 돼요. 하루의 공부의 마지막쯤에 이거를 푸는 연습해야 돼.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 풀어봐야 돼. 왜? 사회는 우리 언제 봐요, 시험? 국어, 수학 보고, 밥 먹고, 영어 보고,
한국사 본다는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시험을 벌써 4개를 보고 밥까지 먹은 상태니까 몽롱해져 있어요. 정신이 말짱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믿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시고 어려운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이 아시아 2위 종교죠. 아시아 2위 종교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국가 먼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3개의 국가가 있는데 여기는 네팔, 여기는 스리랑카, 여기는 말레이시아. 자, 우리 1위 종교 먼저 해볼까요? 1위 종교. 1위 종교는 당연히 알아요. 1위 종교는 당연히 알아야죠. 네팔의 1위 종교는 힌두교야. 스리랑카 1위 종교는 불교예요. 말레이시아 1위 종교는 이슬람교야. 자, 그럼 2위 종교는 어떻게 하냐? 자, 2위 종교를 구하는 어떤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이 경향만 알면은 물론 외우는 게 가장 좋죠. 외우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외우는 것에 도움을 주고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 도시를 구하기 너무 좋아요. 자, 뭐냐? 인접국의 1위 종교가 해당 국가의 2위 종교예요. 인접국의 1위 종교가 해당 국가의 2위 종교야. 뭔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 인접국도 그냥 인접국이 아니라 뭐야? 인접 최대국. 여기서 최대는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인접 최대국의 1위 종교가 해당 국가의 2위 종교예요. 뭔 말이야? 우리 국가 말고 다른 국가 중에서 여기 우리 국가의 1위 종교랑 여기에 1위 종교가 달라. 그럼 우리 1위 종교는 이건데 여기 1위 종교가 우리 2위 종교라고. 여기 1위 종교가 우리 2위 종교라고. 자, 볼게요. 네팔이 있네요. 네팔이 힌두교네. 인접국은 2개가 있어요. 인도와 중국이 있네. 근데 인도는 1위 종교가 뭐야? 힌두교죠. 그러면 요거는 해당되지 않아. 그리고 그 외에 1위 종교는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 아니, 최대국은 뭐가 있어? 중국이 있어. 중국의 1위 종교는 뭐야? 불교예요. 그러면 네팔의 2위 종교는 뭐야? 불교야. 심지어 여긴 또 뭐야? 티베트 불교가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봐봐. 스리랑카는 1위 종교 뭐예요? 불교. 2위 종교는 인접 최대국의 1위 종교가 2위 종교니까 인접 최대국 어디야? 인도야. 인도의 1위 종교는 뭐야? 힌두교야. 그러면 스리랑카 2위 종교는 뭐야? 힌두교야. 왜? 인접 최대국의 1위 종교가 해당국의 2위 종교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다음 말레이시아 볼까요? 말레이시아 1위 종교 뭐예요? 이슬람교예요. 2위 종교는 인접 최대국의 1위 종교. 자, 인접 최대국이 어딜까?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 1위 종교 뭐예요? 이슬람교예요. 그러면 이건 해당되지 않겠네? 그럼 인접 최대국은 이제 여기를 뺀 인접 최대국은 어딜까? 여기 있죠. 왜? 육로로 연결돼 있잖아요. 필리핀은 해로기 때문에, 수로기 때문에 인접 최대국이 아니야. 인접이 될 수 없어. 육로가 좀 더 인접이야. 그럼 더 인접된 곳은 어디야? 동남아 지역이야. 동남아 지역에 가장 많은 종교는 뭐예요? 여기는, 왜냐면 보시면 여기는 이제 타이가 있지만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까지 해서 묶어서 이게 인접한 국가 권역이잖아. 이게 뭐야? 여기는 가장 많은 그 종교가 뭐예요? 불교야. 불교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 종교는 뭐야? 불교야. 끝났어, 그러면. 자, 그러면 볼까요? A, B, C 종교가 있고요. B, C 종교가 있네. 자, B종교는 A는 죄송합니다. A 종교는 2위가 없네. 2위가 없는 건 이게 지금 불이흰인데요. 불흰 불이야. 이슬람교는 없네. 그럼 A가 이슬람교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1위인 국가는 말레이시아네. 가 뭐야? 말레이시아네요. 다음 BC가 있는데 2위 종교인 B는 두 개의 국가가 2위가 돼요. 그럼 2개의 국가가 2위인 건 불교니까 B는 불교네요.
그리고 C는 그럼 뭐야?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힌두교네. 힌두교가 이주종교인 건 뭐야? 스리랑카네, 스리랑카. 여기 뭐야? 그러면 나머지 네팔이네. 끝났네. 1번 나는 스리랑카는 중국과 국경 접하고 있지 않죠. 네팔을 얘기한 겁니다. 2번 다는 불교도와 힌두교 간 내전을 겪고 있다. 다는 뭐예요? 네팔은 불교와 힌두교야? 네팔은 내전 없어요. 그리고 불교, 힌두교는 내전 안 겪어요. 둘 다 평화로운 종교들이에요. 3번 A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이슬람교는 힌두교보다 시기가 느리죠. 기원 후 두 개는 기원 전입니다. 4번 A와 B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했다. A와 B는 이슬람교, 불교는 남부아시아, 이슬람교는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건조아시아죠. 5번 전세계 신자 수는 ACB 순이다. A는 이슬람교, C는 힌두교, B는 불교. 전세계 신자 수 어떻게 해요? 글자 순으로. 크리스트교 1이고요. 이슬람교 2위, 힌두교 3개니까 3위, 불교 2개니까 4위죠. 글자 순으로 신자 수를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좀 맞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자 재밌는 거 뭐냐면요. 지리학에 제 1원칙이 있어요. 지리학 1원칙이 있어. 뭐냐? 거리 조락의 원리예요. 거리 조락. 무슨 말이야? 거리가 멀수록 관계성은 떨어진다고. 거리가 멀수록 관계성이 떨어져.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계성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웠고 인구가 많을수록 그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위 종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지금 이 원칙은 뭐냐면 이 방법은 지리학 제1원칙에 비롯해서 나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인주국의 이위종교가 해당 국가의 이위종교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매우 편합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이위종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되게 어려웠나 봐요. 모든 선제가 다 10% 넘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문제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고 어떤 게 정답이 모를 정도, 모두가 10% 넘을 정도로 다 고르게 오답이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학생이 매우 어렵겠다. 그 말은 또 뭐냐? 수능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하니까 꼭 학습하시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 방법도 한번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후 문제네요. 자, 기후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윈, 여기는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 한 LA,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어차피 둘 다 지구성 기후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다윈은 사바나 기후죠. 근데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자, 볼까요, 우리?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윈은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에 있고요. 여기는 뉴질랜드네요. 뉴질랜드는 서한양성 기후구 남반구에 있죠. 오클랜드인가? 저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나다 이제 서울과의 월 평균 기온 차이고요. 서울과의 1.7월 강수량 차이네. 그러니까 서울과 이 세 개의 기후값을 뺀 거네요. 다시 아까 그 예시문항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예시문항도 그렇고 강수량을 먼저 보면 좀 더 편합니다. 강수량. 서울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1월은 비가 별로 안 오다가 7월에 많이 오고 다시 안 오죠. 기후도 여기가 0도로 치면 이렇게 가죠. 그러면 1월은 서울과의 차이니까 보면은 해당 지역에서 서울을 뺀 거예요. 그러면 가는 뭐야? 1월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야. 가장 1월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다윈이잖아. 가죠. 나와 가는 캘리포니아와 여기 지중해성 기후인 캘리포니아와 서한양성 기후인 뉴질랜드에 있는 도시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는 다윈이야. 그리고 나와 다가 있는데 자 보시면요. 나가 서울과의 기온 차이인데
마이너스가 좀 더 커. 즉 뭐야? 나는 서울보다 여름이래. 죄송합니다. 7월에 추워. 아니 죄송합니다. 서울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나는 서울 x 마이너스 서울 했는데 음수가 나온 거면은 나가 좀 더 서울과 비슷하고 다는 추운 게 맞죠? 추운 게 맞죠? 추운 게 맞지. 서울 빼는 음수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추운 거야. 더. 다는 그나 비슷해. 그럼 자, 서안형성 기후랑 지질성 기후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여름에 따뜻해요? 지질성 기후죠. CFB의 이 B는 뭐야? B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최난월 22도C 미만이에요. 미만. CFA 있죠? CFA. 이건 이제 동안 기후죠? 주중에 동안 기후. 온난수분 기후인데 이거는 여기는 A는 뭐냐면 이게 22도C 이상이야. 그럼 뭐야? 여기 되는 거죠. 사실 지중해도 CSA가 있고 CSB가 있어요. 그래서 지주성 기후도 이게 더운 지중해가 있고 냉량한 지중해가 있어.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럼 고등학교 교육과정 뭐 나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지질성 기후는 모두 CSA가 돼. 즉 모두 22도 넘는 걸로 가르쳐. 그게 넘어서는 교육과정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더운 건 지중해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여기고 추운 게 여기고 다는 캘리포니아가 여기죠. 그럼 가나다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사실 기후는 항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고 기후 특성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이거는 모든 기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하기 편한 거죠. 자, 1번 가는 나보다 남해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멀다. 자, 가는 나보다 남해기선 어디야? 남해기선. 일단 여기가 적도죠. 적도 여기가 남이 30도야. 자, 그럼 남해기선 어딜까? 남해기선은 3등분 해서 여기 10, 20이고요. 23.5도예요. 지구가 있잖아. 근데 이게 기울어져 있어. 몇 도? 이만큼. 이게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7월에 여름에 햇빛이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남북 23.5도야. 그러니까 북해기선이 23.5도, 북이 23.5도고요. 남해기선은 남이 23.5도죠. 그러니까 이쯤 되겠지, 이쯤. 가가 나보다 더 짧네.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더 최단거리가 멀지 않은 거죠. 가깝죠. 2번 나는 다보다 겨울강수 집중력이 높다. 나는 다보다 겨울강수 집중력이 높지 않죠. 서안양성 기후는 1년 내내 쭉 같이 비슷하게 오고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에 조금 더 많이 오니까 겨울강수 집중률은 다가 조금 더 높죠. 바뀌어야지 이게. 3번 다는 나보다 1월의 낮길이가 길다. 자, 1월 낮길이 어떻게 해요? 1월 낮길이 보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사선을 그어요. 그리고 자 1월과 7월이 버전이 있는데 7월 버전은 여기 7 낮으로 써줘요. 그럼 여기 뭐야? 7월 밤이 되겠죠. 끝났어. 7월 낮길은 위에선 여기 이게 그래프야.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낮길이가 이만큼이고 여기는 이만큼이야. 여기는 이만큼이야. 그래프가 나온 거야. 그럼 다의 7월 낮길이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나의 7월 낮길이는 이만큼이죠. 7월 낮길이 뭐가 길어? 다가 길어. 그럼 뭐야? 다는 나보다 1월 낮길이네. 7월 낮길이 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7월을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럼 1월은 어떻게 1월은 똑같아요. 똑같이 사선을 그어. 자, 7월은 7낮, 7밤이죠. 1월은 반대야. 낮만 구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1 낮이고요. 1 밤이야. 우리가 해야 될 건 1월 낮길이죠. 자, 1월 낮길이 어디가 길어요? 자, 이건 뭐야? 여기가 1 낮이고 1 밤이네? 여기 그거. 그러면은 여기는 1월 밤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가 1월 낮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월 낮길이는 나는 이만큼이고요. 다는 이만큼이야. 어디가 길어? 나가 길어. 그러면 나가기네요. 반대가 돼야죠. 틀렸죠. 이거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그래프를 꼭 그려서 해야 돼요. 그럼 바로 풀리죠. 머리로 하면 무조건 헷갈립니다. 이거 무조건 이런 형식으로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와 다는 7월에 아열대 거압대응을 받는다. 가와 다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다는 7월에 건기죠. 가는 7월에 건기죠. 남반구니까. 그럼 맞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가는 오세아니아, 나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다. 가는 오세아니아, 다는 북아메리카니까 이것도 나도 오세아니아니까 이것도 아니죠. 둘 다 오세아니아 아니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이거 북핵위선 선생들이 이걸 보고 봤나 봐. 이걸 보고 봤나? 이거 30도를. 북핵위선 몇 도냐? 23.5도야. 근데 여기에 이걸로 그냥 파악을 해버려가지고 가는 거야. 북핵위선, 남핵위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도 좀 잘 보시고요. 북남핵위선의 그런 걸 좀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북핵위선, 남핵위선 적도, 그리고 뭐 날짜 변경성도 좀 알아두면 좋고요. 본토 자원수도 나왔네. 위경도를 빡세게 내겠다는 뜻이죠. 다음. 자, 18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매우 쉬운데 선생님이 그냥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자,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에요. 도시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은 증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진국일수록 증가율은 높을까? 낮을까? 낮죠. 왜? 이미 다 증가했기 때문에 더 증가할 만한 요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가 영국이에요. 지금 엄청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니까 가가 탄자니아인 거야. 그럼 나는 뭐야? 타이죠. 개발도상국. 그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증가율의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도시화율이 아니잖아. 선생님 생각에 이게 왜 오다순위 올라왔냐? 이 증가율을 도시화율, 도시인구 뭐 이런 걸로 본 거예요. 증가율입니다.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기역, 가에는 최상위계층 세계도시에 있다. 탄자니아 없죠. 니은, 다에는 도시인구가 촌락인구보다 당연히 많죠. 영국이니까. 촌락인구 매우 적죠. 디귿, 가는 다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일수록 높으니까 다가 훨씬 높죠. 리을, 나는 가보다. 타이는 탄자니아보다 국가 내 2차 종사 비율이 높죠. 타이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점점 공급을 늘리고 있고 탄자니아는 아직 1차 산업이 많은 국가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번과 5번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역, 디귿 리을이잖아. 그러면 다 헷갈렸다는 거, 다 헷갈렸다는 거. 이 증가율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9번.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다 국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고 소말리아 국가로 접하고, 그건 뭐야?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그리고 해발고도 2,500m에 있는 고산지대인 수도니까 요거는 아디스 아바바. 자, 다음. 인도양과 접하고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나고 빅토리아호가 있다. 그리고 수도 니은은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실리콘 사바나다. 이건 케냐죠, 케냐. 케냐니까 이거는 나이로비. 다 아프리카 최대 석유 생산 국가다. 나이지리아죠. 그리고 자, 과거 수도였던 디귿은 핵심 도시다. 원래 수도였던 곳이니까 여기는 라고스. 지금 아부자라는 내륙 도시가 수도고요. 너무 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내륙으로 옮겨서 발전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세종 같은 느낌이죠. 요 색깔을 쓸 만한 것은 선생님 생각에는 나이로비예요. 나이로비. 케냐. 이게 탄자니아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탄자니아랑. 그런데 케냐의 나이로비고 이게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보더라도 탄자니아라고 생각해도 아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1번 가는 에티오피아는 국토가 바다와 접한 연안국이다. 이게 메인이죠. 아니죠. 왜? 소말리아랑 그런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해안가가 없어요.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에요. 2번 나는 다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나이지리아가 사실 인구가 가장 많고 석유도 많으니까 이게 케냐든 탄자니아든 일단 나이지리아가 조금 더 많죠. 3번 가와 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게 또 모르겠죠. 케냐만 맞는 거야. 탄자니아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텐데 얘가 혹시 일단 케냐와 탄자니아를 지금 구분할 수 없다고 풀어보면은 물음표로 놓고 4번 니은은 사하라 사막 북부에 있다. 니은은 나이로비는
사하라 사막, 탄자니아든 케냐든 다 중남부 아프리카에 해당하니까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잖아요. 무조건 아니죠. 5번, 기역은 디귿보다 인구가 많다. 기역은 디귿보다 인구가 많다. 기역은 아디스아바바고요. 디귿은 라고스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수도 인구. 모르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수도 인구를 왜 냈냐? 수도를 외우라고 한 것 같진 않아. 그럼 어떻게? 수도의 인구가 해당 국가의 인구와 그러니까 해당 국가의 인구 차이를 보면은 나이지리아도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즉, 나이지리아가 에티오피아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라고스도 아디스아바보다 인구가 많다는 거겠죠.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선생님이 이거는 아니라고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런 수도의 인구를 모두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해당 국의 인구만 알고 계시면 선생님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에티오피아보다 당연히 인구가 2억, 1억 대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도시들도 라고스도 최대 도시니까 라고스가 여기 수도이고 최대 도시는 아디스아바보다 더 인구가 많겠다 한 거죠. 그래서 3번 빼고 나머지는 다 틀렸으니까 3번은 물음표네. 그러면 케냐, 탄자니아 중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게 케냐니까 케냐가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논리로 내지 않았으면 사실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당 국가의 인구 순위로 도시의 인구 순위를 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어려웠죠. 이것도 모든 선지가 10% 넘었네. 그래서 이런 지역지리 학습도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항 다 해설을 마쳤고요. 세계지리는 이제 지역과 관련된 그 국경, 연안국, 인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꼭 지도학습 그리고 위경도, 북해기선, 남해기선, 본초자우선과 이제 날짜 변경선까지 다 공부를 해두셔서 고득점에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의 점수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